안녕하세요. AI의 이해와 실전 프로젝트 소개 강의를 맡은 이준규라고 합니다. 오늘을 첫 시간으로 해서 앞으로 20시간 동안 AI와 실전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하게 될 텐데, 이 사람이 그만한 역량이 되는지, 그만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실 거잖아요. 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려야지 또 신뢰가 쌓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카이스트 생물과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이후에 카이스트 MBA에서 마케팅과 전략 중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후에 2006년부터 신한은행 디지털 사업부 비대면 마케팅팀에서 금융상품 비대면 마케팅과 비대면 서비스 기획, 그리고 각종 데이터 분석을 담당했는데요. 이때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비스를 기획할 때나 어떤 마케팅 플랜을 짤 때 고객 분석을 하고 어떤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잠시 이제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알파고 아시죠? 알파고 사건을 보고 AI가 뭐지? AI를 앞으로 꼭 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데이터에 관심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AI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그렇게 찾아보다가 병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는 굉장히 많은 의료 데이터가 있거든요. 지금도 의료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AI 분야에서도 핫한 분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데이터도 많고 AI 연구가 지금 굉장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의 서울 아산병원과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AI 연구원으로 지원을 해서 각종 영상 데이터와 그다음에 수술실에서 나오는 각종 시그널 데이터를 분석하고 AI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요. 그 경험을 토대로 작년 2020년부터 주니스 AI라는 그 사업자를 냈습니다. 아직은 개인 사업자고요. 그래서 병원 의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일반적인 이제 비즈니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접목시키는,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한 어떤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현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개발하자 라는 모토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2018년도부터 숫자를 세보니까 약 60여 개 정도나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더라고요. 60여 개나 되는 크고 작은 AI 프로젝트를 수행했고요.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저는 자부를 하는데요. 그만큼 아직까지 규모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고,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쓰레기 그림도 있고, 이거는 이제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그런 AI 모델이고요. 어떤 마을의 사진을 가지고 통증을 분석하는 그런 프로젝트 했고요. 음악과 보이스에 관련된 프로젝트, 의료에 관련된 의료 인공지능 프로젝트, 또 동영상 분석 프로젝트, 그다음에 차량이나 사진에서 그러니까 개인 식별 정보를 인식하는 그런 프로젝트들, 계란 출하에 관련된 불량 계란을 추출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요. 캡처 이미지를 읽고 또 이제 신발 영역을 찾아내서 그 2D 이미지를 3D로 변환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수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기질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가정의 상태를 세그멘테이션
그 클러스터링해서 어떤 상태인가 예측해보는 프로젝트도 했었고요. 이렇게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고요. 제가 AI의 전공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실무적인 그런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시간 동안 강의해 드릴 목차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인공지능의 이해의 파트로 오늘은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공지능의 탄생과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이후에 인공지능과 미래, 국가별 AI 경쟁력 강화 실태, 인공지능에 의한 변화, 인공지능이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 그리고 인공지능과 인간과의 관계, 인공지능 윤리, 인공지능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선 강의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 파트로는 다양한 인공지능 활용 분야, 기업과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자동차, 의료, 금융, 예술, 소매, 오피스, 농림수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또는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인공지능 플랫폼과 오픈 API, 클라우드 서비스, 다양한 서비스,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형 업체들이. 여기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AI 기술 중에 어떤 걸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거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개발 플랫폼, 실제 개발을 하려면 어떠한 준비가 필요하고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는지, GPU, 파이썬,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실제 이제 기계학습과 딥러닝에 대한 이해 부분이고요. 먼저 기계학습, 머신러닝에 대해서 머신러닝의 이해,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은 무엇인지, 리그레션, 로지스틱 리그레션, SVM, 디시전 트리, 랜덤 포레스트, 각종 클러스터링 기법까지 머신러닝의 기법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들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앙상블, 오토 ML 이런 최신 기법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에 대한 이해로 넘어가면 가장 기본적인 신경망의 역사와 학습 원리, 딥러닝의 원리와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실제 딥러닝 기법을 이용을 해서 구현할 수 있는 내용, CNN이라고 하는 기술부터 이를 활용한 클래시피케이션, 디텍션, 트랜스퍼 러닝, 오토인코더, 세그멘테이션, RNN, LSTM, RNN과 LSTM은 이제 자연어 처리나 어떤 시계열 데이터에서 활용이 되는 거죠. 요즘 핫한 다양한 겐 모델, 버트 이런 모델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파트로는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우선 이제 데이터의 중요성, 데이터의 종류와 전처리 작업 등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고요. 나머지 4시간에 대해서는 제가 실제 수행했던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고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쳤고 어떻게 실제 구현을 했는지, 재활용 폐기물 분리수거 프로젝트나 동영상 속 등장인물 구분 및 자동 모자이크 모델, 간단한 작곡 및 음악 관련 AI 모델 개발, 간단한 딥페이크 구현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의 탄생과 역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인공지능, AI 하면은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요즘 굉장히 핫한 단어긴 한데 설명하려면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한번 이미지 검색을 해봤습니다. 인공지능과 AI로 과연 어떤 그림들이 떠오르나 볼까요? 첫 번째로 로봇이 나옵니다.
로봇과 굉장히 복잡한 수식이 등장하고요. 지능 관련된 내용이어서 그런지 뇌의 그림, 뇌에 어떤 여러 가지 신호가 전달되고 이 신호가 여기 이쪽은 오른쪽은 뭐 디지털라이즈드 된 개념으로 좀 표현이 됐네요. 세 번째는 로봇과 사람, AI와 사람 간의 어떤 교감이 일어나는 걸까요? 과거 영화 E.T.의 한 장면 같은데 어떤 AI와 인간이 서로 교류하고 교감해야 된다. 뭐 협업해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역시 로봇 얼굴이 등장을 하고요. 여기는 굉장히 다양한 차트들이 등장을 하네요. 뭔가 데이터 분석을 하고 차트로 살펴보는 이런 내용들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AI라고 하는 브레인을 중심으로 주변의 그림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산업을 대표하는 이미지인 것 같아요. 뭐 달러 표시나 아마 금융일 것 같고요. 휴대폰, 자동차, 뭐 건설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다양한 산업 분야에 AI가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림도 좀 로봇과 비슷한 로봇과 사람의 한 중간 형태인 사람이 미래지향적인 화면을 보면서 굉장히 다양한 차트들을 보면서 뭔가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AI라는 게 굉장히 로봇과 관련이 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차갑게 그려진 것 같기도 한데요. 로봇, 수식, 데이터 차트, 뭐 이런 거가 관련이 깊고 AI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워드 클라우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인공지능 AI 하면 어떤 단어들이 많이 떠오르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Artificial Intelligence를 중심으로 로보틱스, 역시 로봇과 관련이 깊은 것 같습니다. Communication, Learning, Technology 뭐 이런 내용들이 보이고요. 이쪽은 Automation, Efficiency, Productivity 자동화, 효율화, 생산성, Profitable 어떤 이익을 내야 되고 어떤 AI의 뭐 목적성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인 것 같네요. 세 번째 워드 클라우드는 컴퓨터, 머신, 러닝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옆에 내용이랑. 네 번째 그림은 AI를 중심으로 이거는 더 기술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네요. 세그멘테이션, CNN, SVM, KNN, 파키스는 디지즈인 것 같고요. 그래서 AI와 머신러닝에 관련된 어떤 용어들, 기술적인 용어들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한글로 된 워드 클라우드도 살펴볼까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전기차, 테슬라, 현대자동차, 완전 자율주행, 뭔가 이제 자동차하고 연관지어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요. 자율주행 로봇, 역시나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빅데이터,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뭔가 스마트하게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런 걸 많이 상상하는 것 같고요. 맨 마지막은 ICT, 사물인터넷, IoT에 관련된 내용이죠.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4차 산업, 뭐 3D 프린팅, 뭐 반려동물 관광도 있는데 뭐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활용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AI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나요? 저는 알파고 쇼크, 알파고 충격을 받았을 때 그때 AI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던 것 같은데요. 이세돌 그 기사가 알파고와 그 바둑대국에서 승리를 자신했다가 4대1로 무릎을 꿇었죠. 그 사람을 이기기 쉽지 않을 거라고, 프로 기사를 이기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파고의 그 뛰어난 실력을 이때 전 세계인들이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인공지능 시대를 알리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더 이전부터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더 다른 계기가, 더 이전의 계기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또는 이제 제 주변의 많은 분들도 실질적으로 알파고 사건을 겪으면서 AI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그 전부터 데이터의 중요성,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 메이킹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은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인공지능 기술을 배우자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알파고 충격을 겪으면서 인공지능이 뭐지? 인공지능을 꼭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파고 이전에 다른 게임 AI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맨 왼쪽은 아마 이제 AI의 태동기 1950년대 이 내용인 것 같고요. 즉 알파고가 등장하기 한 20년 전 1997년에 딥블루라고 하는 AI가 여기 있네요. 딥블루가 체스 세계 챔피언을 꺾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보넨자라고 하는 AI가 장기 세계 챔피언을 꺾었다고 합니다. 약 8년 정도 걸렸네요. 하지만 바둑은 어떨까요? 게임 시작 두 번째 수 만에 경우의 수가 체스는 약 400수, 장기는 약 900수, 바둑은 12만 9,960수라고 합니다. 장기의 경우의 수를 약 1000수라고 보고 바둑을 한 13만이라고 보면 얼마 차이인가요? 130배 차이인가요? 이렇게 바둑의 경우는 그 경우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걸 컴퓨터가 계산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 리소스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컴퓨터가 사람을 이기려면 20년은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어떻게 됐죠? 2005년에서 약 10년 정도 걸렸네요. 알파고가 알파고2, 알파고1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세돌을 4승 1패로 꺾은 시기가 2016년. 그 다음에 알파고3, 알파고 마스터라고도 하는데요. 그 당시 세계 챔피언인 커제를 만나서 3대 0으로 승리를 거둔 게 2017년입니다. 한 12년 정도 걸렸네요. 사람들이 바둑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사람을 이기기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이에 로직과 시스템의 발달로 AI가 결국 바둑에서도 세계 챔피언을 꺾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커제가 AI와 대국을 하면서 마지막 라운드에 이제 오열을 했죠. 자신이 인생을 걸고 도전한 그런 분야에서 컴퓨터한테 가로막혀서 어떤 손 쓸 수도 없는 그런 무력감을 느꼈을 때 인간으로서 어떤 느낌을 받았을지를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알파고 쇼크일까요? 인간 세계에 어떤 경종을 울리는 사건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만든 AI가 인간 세계 챔피언을 이긴 것, 결국 인간이 이긴 것이라고 애써, 어떻게 보면 약간 정신승리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애써 이렇게 위로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계한테 인간이 지긴 진 거죠. 하지만 나름대로 다른 의미를 찾아보자면 어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알리는 서막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 바둑 기보를 보고 바둑 바자랄, 바둑을 잘 아는 사람들한테 이 대국 장면을 보여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100이면 100 바둑을 잘 아는 사람들은 바둑 초보 중에 초보들이 입문할 때 붙은 기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바둑을 두지 않아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집바둑, 형태바둑이 된 현대에서는 진영을 먼저 이렇게 갖추지 바로 이렇게 붙어서 싸우거나 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터무니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의 형태로 바둑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완전히 처음 나오는 바둑의 형태. 그런데 이 바둑 대국의 모습이 알파고와 알파고의 대국 모습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지는 거죠. 완전 초보라고 생각했는데 최고수의 대결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니. 알파고가 최고수니까 알파고 대 알파고면은 최고수 간의 대결이 되겠죠.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은 뭐지?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어떤 게임 체인저로서 AI가 대두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 체인저로서의 AI 기능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파고에도 레벨이 있어서 알파고 마지막에 나온 게 알파고 제로인데요. 알파고 제로 이전과 알파고 제로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알파고 제로 이전만 해도 그 구성이 어떤 좋을 것 같은 수를 제한하는 팔리시 네트워크와 그다음에 형세를 판단하는 밸류 네트워크,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라고 해서 이 수를 선택했을 때 이후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이 중에 펄리시 네트워크는 다시 지도학습과 강화학습의 컨비네이션으로 되어 있고, 지도학습은 프로 기사의 기보를 학습하는 기본적으로 그런 단계였다고 합니다. 이때 인간의 지식과 경험이 반영이 되는 거죠. 완전히 새로 배우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간의 지식을 학습을 하고 그 위에 알파고끼리 대국을 해 나가면서 강화학습을 해서 로직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커제를 이긴 알파고 마스터까지 왔죠. 그래서 세계 챔피언을 이기고 알파고 마스터가 은퇴를 선언합니다. 난 최고수가 됐어. 이제 은퇴할래. 그러다가 알파고 제로가 몇 개월 후에 다시 등장합니다. 이때는 왜 제로냐?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from scratch, 학습에서는 이제 처음부터 새로 학습하는 거를 스크래치 러닝이라고 하는데, 그런 스크래치 단계부터 100% reinforcement learning, 강화 학습만으로 학습을 해 나간 겁니다. 어떤 기보를 보면서 인간의 어떤 지식을 참고하지 않고 그렇게 학습을 시켰을 때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학습을 시작한 지 36시간 만에 그 이세돌 기사와 대국했던 알파고 리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72시간이 되자 알파고 리와 붙어서 100대 0으로 이겼다고 해요. 완벽하게 넘어선 거죠. 이런 식으로 40일 정도 학습을 하니까, 물론 이제 이 기간이라는 거는 어떤 시스템을 썼느냐에 따라서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감안해야 되지만,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앞선 앞선 로직들을 넘어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40일 동안 학습을 시켰더니 알파고 제로가 기존의 모든 알파고 버전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다고 해요. 제가 자료에서 보기에는 이 경우에는 100대 0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한 90대 10, 90몇 대 몇 정도로 알파고 제로가 승률이 월등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인간의 경험을 토대로 하지 않고도 from scratch 단계부터 AI끼리 학습을 시켜서 룰을 만들어 나가도
인간을 뛰어넘는 결과를 낼 수가 있다. 앞에서 이제 바자랄들의 충격과 공포라는 말씀을 드렸죠. 지금까지 인간이 배워온 것들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찾아낼 수 있는 게 AI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알파고에서 인공지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인공지능의 탄생과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연구는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빨랐다고 해요. 1940년대부터 인간의 뇌를 정기적 네트워크로 구축해서 시뮬레이션하는 실험이 있었고요. 1955년 뉴엘과 사이먼이 논리적 추론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197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때 당시 20년 안에 인간을 뛰어넘을 것이라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55년에 이 로직을 발표하고 한 1975년쯤 되면은 기계가 인간을 뛰어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됐나 볼까요? 1958년에는 로젠블라트라는 사람이 지금 AI 모델의 기초가 되는 단층 신경망, 펄세트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굉장히 논리적인 추론을 많이 했는데 뒤에 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펄세트론은 어떤 선형 관계만 예측할 수 있다고 해요. 네, 비선형 관계, 어떤 연결성이 없는 그런 상태는 계산할 수 없는 피폴이 있었다고 합니다. 1964년에는 자연어 처리를 할 수 있는 AI도 개발됐다고 해요. 엘리자라고 하는 AI 모델인데 이를테면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다가 아는 내용이 나오면 준비된 문장을 보여주고 어떤 상스러운 내용이 나오면 그런 말 쓰지 말라고 타이르고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이제 화두를 바꾸는 식으로 어떤 책에는 이거를 프로그램을 이용한 속임수가 아니냐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사람과 대화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캐치할 수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1970년대까지 제1차 인공지능 붐이 일었고요. 1970년대 중반에는 1차 암흑기가 도래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때까지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풀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다가 1980년대 다시 제2차 인공지능 붐이 일기 시작했고 1985년도에는 현재 딥러닝의 모태가 되는 다층 신경망과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또 활성화가 되었다가 1980년대 후반에 2차 암흑기를 맞게 됩니다. 이때까지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졌다가 투자금이 싹 회수가 되는 뭔가 한계를 느끼고 그래서 이때를 AI 윈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충격으로 3차 붐이 일어났을 때 어떤 AI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셨다고 해요. 이후 1990년도 이후부터는 어떤 인공지능 본질 연구보다는 비전, 패턴 인식, 데이터 마이닝 등 세부 영역 연구가 강화되었다고 하는데요. 뭔가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리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좀 집중해서 연구가 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드웨어가 발전하고 어떤 딥러닝의 알고리즘을 계산할 수 있는 빠른 시간 내에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면서 2010년도에 다시 한번 인공지능 실용화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 발전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2011년에는 IBM에서 만든 이제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제퍼디라고 하는 어떤 퀴즈쇼에 나가서 우승을 했다고 해요. 굉장히 이제 상식 많고 똑똑한 암기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을 뽑는 그런 퀴즈쇼인데요. 여기에 인공지능이 도전해서 네노라는 챔피언들을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2년도부터는 어떤 개선된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알렉스넷, 또 2015년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레스넷 등이 개발되면서 비전 부분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지금도 비전 부분이 인공지능에서 굉장히 발달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퍼디 퀴즈에 대해서는 한 가지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때 당시 제퍼디 퀴즈 문제가 파이널 라운드 문제가 2차 세계대전 중 두 번째로 큰 전투에서 승리한 영웅의 이름을 딴 공항이 있는 도시는 굉장히 어렵죠. 한 5번을 꼬아서 만든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을 알아야 되고 그중 두 번째로 큰 전투를 알아야 되고 그 전투에서 승리한 영웅, 그 이름을 딴 공항, 그리고 그 공항에 있는 도시를 알아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났었는데요. 책에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났는데 왓슨이 우승을 했다. 꼭 맞춘 것처럼 설명이 어떤 책에 소개가 되어 있었는데요. 내용을 저도 이제 공항이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왓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What is Toronto? 답은 틀렸습니다. 사람들이 놀랐던 것은 사실 굉장히 꼬아서 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다고 해요. 답은 시카고에 있는 오헤어 공항이라고 해요. 2차 세계대전에 어떤 해군 파일럿 에이스인 에드워드 헨리 그의 이름을 따서 만든 그런 오헤어 공항이 있는 시카고가 정답이었는데요. 사람들이 그래도 미국에 관련된 도시 문제인데 토론토는 미국 도시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저런 것도 모르지? 라고 충격을 좀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우승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 문제를 못 맞춰도 저도 궁금해서 좀 찾아보니까 모두 3번의 라운드로 진행이 되고 왓슨이 전체 총 합계 한 77,140달러의 상금을 획득을 했고 기존의 어떤 제퍼디 퀴즈쇼 74회 연속 우승자인 켄 제닝스라는 사람은 24,000달러, 역대 최다 상금 수상자인 브래드 루터 역시 21,600달러를 따내는 데 그쳤는데 종합 누계 금액에서 왓슨이 월등하게 높은, 그만큼 다른 문제들을 많이 맞췄다는 얘기겠죠. 이 문제는 틀렸지만 이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모두 다 알 수는 없다. 물론 지금은 더 발전해서 잘 맞출 수도 있겠지만 인공지능도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람이 쉽게 생각하는 거를 인공지능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뭔가 대변해주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초의 NLP AI 프로그램인 엘리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엘리자는 The First AI Psychotherapist, AI 심리치료사를 표방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최초 버전은 1966년에 개발되었는데요. 이 버전은 2005년도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재구현된 이런 버전인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지금도 엘리자로 찾아보면은 그 도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제 이렇게 이용해 볼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해본 건 아니지만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찾아서 좀 살펴봤고요. 너 뭔가 트러블이 있니? 문제가 있니?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이제 자기 고민을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나름 그럴듯하게 답변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제 자기가 잘 모르는 내용이 나오거나 너무 짧게 대답을 하거나 NO라고 한마디 하면은 Please do not be so short with me. 너무 짧게 대답하지 말고 좀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그런 단어 쓰지 말라고 하고 다시 또 야 너 나 당황스럽게 한다. 나 당황스럽다 하면은 다시 또 화두를 돌리고
너 아까 전에 뭐 딴 거 물어봤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화두를 돌리고요. 이쪽에서는 월드 팬데믹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가 잘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은 월드? 뭐 그거 우리 예전에 얘기한 적 있던가? 하고 다시 반문을 하거나 뭐 just나 뭐 sense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sense에 대해서 우리 얘기한 적 있던가?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반문을 해서 잘 모르니까 뭘 다시 이제 뭔가 대화하는 것처럼 이제 프로그래밍을 한 듯한,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연결되지는 않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도 AI 스피커랑 대화하다 보면은 좀 답답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로직적으로 더 한계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도 66년도에 이 정도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거는 나름 대단한 업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는 대가들도 서로 이렇게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정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말은 1956년 존 맥카시라는 그 AI의 아버지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쓴 논문에 처음 등장한 말이라고 해요. 처음 썼으니까 이제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는 The Science and Engineering of Making Intelligent Machine, 지식이 있는 기계를 만드는 과학 기술이다. 패트릭 헨리 윈스턴이라는 사람은 The Study of Ideas that Enable Computers to be Intelligent, 컴퓨터가 지능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연구하는 학문. 뭔가 지능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또 지능이란 무엇이냐 또 정의를 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복잡해지고, 뭔가 기계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또는 이제 똑똑하게 뭔가 의사결정을 내리고 수행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걸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지능이 필요한 업무를 기계화시키고자 하는 기술. 인간과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판단을 하는 프로그램. 통계학의 확률 이론에 근거하여 모델 생성 수행하는 툴. 마지막은 굉장히 이제 지역적으로 내려와서 완전히 테크니컬한 정의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또 실무적인 관점에서 이제 솔루션을 개발하기 때문에 마지막 그 정의를 조금 더 신뢰도 있게 따르는 편입니다. 이거는 통계학의 확률 이론이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어떤 교수님은 인간과 비슷하게 인간이란 단어가 들어가면은 빵점 처리를 하는 교수님도 있다고 해요. 그분도 약간 아래처럼 통계학의 확률 이론에 근거한 모델이다. 뭐 이런 쪽으로 좀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사람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이런 테크니컬한 정의도 있습니다. 또 Strong AI, Weak AI란 용어도 있습니다. 강인공지능, 약인공지능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텐데요. 강인공지능은 Strong AI, True AI, 범용인공지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스스로 사고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컴퓨터 기반의 인공적인 지능을 만들어내는 연구. 학습한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새롭게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범용인공지능, 이상적인 인공지능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텐데요. 한마디로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치는 그런 천재적인 인공지능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초인공지능이 되겠네요. 약인공지능은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미리 정의된 규칙의 모음을 이용해서 지능을 흉내내는 컴퓨터 프로그램. 실제 지능을 갖추었다기보단 통계에 기반하여 지능을 갖춘 것처럼 추론할 수 있는
현재 대부분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여기에 속한다. 네, 지금 현재의 인공지능은 약 인공지능, 위크 AI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를 가르쳐줘서 하나만 제대로 잘하는 게 어딥니까? 하나를 가르쳐줘도 인간을 다 뛰어넘는 그런 성과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 인공지능이지만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스트롱하다. 이것만 가지고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느 순간 진짜 트루 AI 하나를 가르쳐줬을 때 새로운 뭔가 다른 것까지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때가 되면은 세상이 또 어떻게 바뀔지 저는 상상도 안 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너도 나도 인공지능, 모든 제품에 다 인공지능이 붙어서 나오죠? 모두 다 인공지능이 맞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얼마나 넓게 보고 얼마나 좁게 보느냐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난하게 아래 5가지 조건을 가지면 인공지능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영상, 음성 등의 신호를 분석, 처리하여 물체나 사건을 인식할 수 있는가? 가장 간단한 예로는 주차장 그 번호판 탐지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지금은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사람이 안 보고 그냥 자동차가 쓱 지나갔을 때 번호판으로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그것도 굉장히 신기한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비전 기술이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거죠. 그것도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어를 이용하며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거나 번역 기능 등이 있는가? 실례로는 AI 스피커, AI 챗봇이 있을 수 있겠네요. AI 스피커, 아직 갈 길은 멀 수도 있지만 굉장히 사람과 대화하듯이 이제 잘 인터페이스를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챗봇도 정보만 찾아서 주는 기능이라면 그건 약간 페이크 인공지능 같지만 나름대로 그 의미를 찾아서 정확하게 정보를 찾아서 전달하면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계나 확률을 기반으로 행위의 자동화 및 최적화를 도모하는가? 고장 탐지 등 미래 사건을 예측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가? 지금 어노멀리 디텍션이라고 해서 뭔가 지금은 정상이지만 이상치가 발견됐을 때 이거는 이상한 부분이 있어. 이걸 비교해서 정상과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 그런 모델. 머신러닝, 딥러닝을 사용하여 판단 기능을 구현한 시스템인가? 머신러닝, 딥러닝을 사용하면 당연히 이제 통계 확률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 인공지능 정의에 맞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가 하나의 조건을 더 붙인다면 기존에 풀 수 없었던 문제를 머신러닝, 딥러닝을 사용하여 판단 기능을 구현한 시스템인가? 이렇게 조금 붙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이미 프로그램으로 룰 베이스로 다 만들었던 시스템을 그대로 머신러닝, 딥러닝만 사용해서 변환시킨 그런 서비스나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당연히 그런 것도 이제 더 거기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기업은 기업대로 마케팅적인 차원에서 어떤 인공지능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지만, 기술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좀 더 인공지능의 본질적인 부분에 접근해서 개발하는 게 향후 기술 발전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용어들이 있죠. 각각이 어떻게 다른지 추후에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지만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인공지능이 가장 큰 범위이고요.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기술, 어떤 개념적인 부분이 될 거고요.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서 인간의 학습 능력과 같은 기능을 컴퓨터에 부여하기 위한 기술, 뭔가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을 해서 어떤 기계가 통계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든 그런 게 머신러닝이고요. 딥러닝은 그 중에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한 머신러닝 방법론 중 하나. 그러니까 머신러닝 중에 하나로 딥러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하며 판단하는 기술. 그러니까 딥러닝 같은 경우와 딥러닝과 머신러닝의 차이는 머신러닝은 어떤 특징 정보들을 사람이 찾아서 넣어줘야 되고요. 딥러닝은 스스로 그런 특징, 피처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을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가장 큰 범위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 그 다음에 딥러닝이 가장 작은 범주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첫 시간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인공지능의 탄생과 역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인공지능 하면 떠오르는 것, 알파고 쇼크, 인공지능 시대를 알린 서막이었다. 알파고 제로는 인간의 룰을 완전히 바꾸는 게임 체인저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탄생과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인공지능에 대한 다양한 정의, 스트롱 AI는 무엇이고 위크 AI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고 머신러닝과 딥러닝으로 해서 점점 더 축소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공지능에 의해 두 번째 시간으로 인공지능과 미래, 국가별 AI 경쟁력 강화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